안녕하십니까. 정치 마키아벨리 진행을 맡은 정기환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뀐 게 전혀 없다. 아니 절대 바뀔 것 같지가 않다. 12구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처하는 방식, 또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응,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국힘 지도부 만찬에서 보여주듯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국민들이 그래도 할 말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련의 국정 운영 행태가 콘크리트 지지층을 데리고 철옹성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미 모래성이 되어서 대통령이 점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오늘 인사를 이사장이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목사 안수 받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목사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기독교 장로회 소속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고 대개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이제 여러분들 교단 이름이 익숙하실 텐데, 예. 저도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시고 또 예장교단의 통합 측이라고 투톱이 있습니다.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그곳에 이제 한 교단에 이제 서울 노회장까지 지내셨고요. 그랬는데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갔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이제 문익환 목사님, 또 김재준 목사님, 그리고 안병무 교수, 서남동 교수 등이 이제 소속 목사거나 혹은 교단 신학자로 활동했던 그런 교단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부친께서 기장 쪽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 활동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이러시진 않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자식들이 뜻한 바가 있어서 하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신 바가 단 한 번도 없으셨고요. 또한 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좀 사연이 있어요. 이제 2016년 11월에 민중총궐기, 2015년이군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 농민이 이제 국가폭력에 의해서 쓰러지셨지 않습니까? 물대포를 맞으시고. 그 당시에 이제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조계사로 들어갔는데, 이제 말하자면 은신을 한 건데 그 조계사에서 내쫓았죠. 이거 보면서 제가 분개를 했어요. 아니, 나름대로 이 시대의 정의를 불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던 의인을 종교시설이 이렇게 보호를 못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렇다면 그 의인들을 숨겨줄 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그때 이제 또 이제 무규칙 그리고 형식이 없는, 그리고 교파가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설교자로 섰었는데 아예 정규 신학 코스를 밟아 가지고 한번 목사가 되겠다 해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한 6년 정도의 과정 끝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만들면은 이름도 정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개척 교회가 지금 실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개척 교회 이름은 뭡니까? 벙커원 교회입니다. 벙커원 교회.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또 누구를 좀 또 이렇게 시켜서 교회를 세우든지 해서 전복교회라는 이름을 한번. 전복교회. 왜냐? 조계사의 그 조계 너무 현명하다. 조계가 너무 현명해서 그래서 이제 전복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체제를 전복하거나 기성의 질서를 전복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벙커원 교회라는 이름도 좀 독특하다, 그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김어준 총수가 만든 벙커원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한 거라서 벙커원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하다가 그냥 교인들이 총회에서 그냥 이 이름대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벙커원 교회로 오늘까지. 지금 합정에 그런 개척 교회가 있으신 거죠? 예, 원래는 이제 그 대학로에서 시작했다가 충정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마포에 있습니다. 마포 홍대 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인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등록 교인이 이제 100여 명 됩니다. 예. 예,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저희 예. 교인들 한 분 한 분의 어떤 성정이나 진정성이나 또 이 시대를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들을 치면은 저는 뭐 대형 교회 버금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분도 가스라이팅 당한 분 없고요. 네. 정말 주체적 자아로서 성서와 또 그 신을 마주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 김용민 이사장 목사님을 알고 있는 분들 가까운 분들 말씀으로는 네. 그 목회 활동이나 실제로 조직 운영할 때 네.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다는 평가는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김용민 목사님의 이제 진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유, 자, 오늘 이제 감사합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솔직담백하게 우리 얘기 좀 해봐야 예,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본성이 드러났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네. 막상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30%에 절대 의존하면서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막 달리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네. 왜 대통령이 저렇게 30%에만 집중하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70%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런 데서 의아해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전제해 둬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시종일관 군림하는 권력자로서 독재자로서 본인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뭐 국민을 속였다든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국민이 그런 사람을 뽑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뽑으신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지만은 한 번도 이 사람이 입장을 바꿔본 적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의 이 상황을 다 예측했다고 하면은 건방지지만은 그 한계와 단점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이런 상황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을 군림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지지하기 싫은 사람들은 지지하지 마. 앞으로도 계속 지지하지 마. 나는 내가 길 갈 거야. 예. 표현은 하지 않지만 실제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지율이 뭐 30%, 어제는 뭐 리얼미터에서 36%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조금 좀 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 또 30% 초반에서 36%로 뛴 거는 그 도어 스태핑을 안 해가지고 단점을 노출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국민들과 소통을 하다가 중단했는데 그게 지지율 오른 이유가 된다니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3% 정도 폭등했다. 네. 뭐 물론 표현은 그렇게 안 되었지만 이제 네. 급등했다. 네. 7주 만에 최고 상승세다. 이제 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윤비 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언론을 보니까 예.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냐 아니면 답보산 상태에서 약간 이제 전환을 한 것이냐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이 저렇게 이제 크게 보도하는 걸로 봐서는 네. 국민의 객관적인 눈높이에 맞는 보도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30%냐 20%냐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본적으로 60%에 이르는 윤석열 안티층.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가 61%인데 매우 못한다가 58%였습니다. 불과 3%포인트밖에 안 되는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였는데요. 이거 보면은, 야, 이게 이런 통계를 보셨습니까? 우리 전 대표님도 네. 정치평론 오래 하셨는데, 네. 그 부정평가가 있는데, 부정평가 중에서 그 매우 못한다가 58%? 전체적으로는 61%인데 매우 못한다가 58%인 경우를 보셨나요? 뭐 저도 처음 이제 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지금 뭐 단순히 그냥 뭐 절망했다, 실망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대통령 인정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주 못한다가 58%, 그것만 58%라면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20%대냐 30%대냐 아니 솔직히 우리 100점 만점 시험 봤을 때 최저 지지율이 24%였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24점이나 36점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낙제점은 똑같지 않나요? 근데 58%가 매우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각각은 다 다른 조사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점점
안티층이 점점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또 강인해져 가고 있다는 걸 또 반증하고 있단 말이죠. 통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20점, 30점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냥 50점을 일단 떼놓고요. 네. 나머지 50점만 놓고 보자고요. 다 네. 이제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 예. 그 이분들만 가지고 곱하기 2를 하더라도 네. 30% 지지율이라고 하면 60점이에요. 네. 네. 35%라고 하면 70점이죠. 네. 그러면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받는 것을 100점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60에서 70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제 바뀌지 않고 저렇게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K스탯이라고 그 NBS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NBS 여론조사 중에 일원인 K스탯 리서치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 정부 정책 만족도추이 나왔습니다. 월마다 조사하는 건데 11월 기준으로 만족한다가 20%, 만족하지 않는다가 8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 조사는 사실상 이제 이 윤석열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의 그 개념이 있다면은 이 조사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 만족도 추이는 이와는 좀 한 발 떨어진, 그러나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적인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성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20점을 받았어요. 이제 확실히 여론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제 일단 네. 정리를 좀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계속 법치 내세웁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에서 사회적 타협이나 네. 또는 그쪽의 고충이 뭔지를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일단 불법은 엄단이야. 네. 이번에는 걸려서니 가만두지 않는다. 네. 이렇게 또 발표를 일방적으로 하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은 예. 법치주의를 지키는 대통령이 맞습니까? 그러려면은 자기 아내부터 제대로 수사받게 해야죠. 예. 주가 조작 증거 다 나왔습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 검찰은 이 공범으로 이미 그 김건희를 이 특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공소장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 올스톱 됐고요. 지금 뭐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제 열흘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물론 그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하겠습니다만은 재판부가 만약 봐준다면은 한 열흘 뒤면은 김건희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법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30%는 네. 콘크리트 지지층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네. 이게 대통령의 법치가 아니고 실제로는 반법치다. 네. 선택적 법치는 결국에는 다수 국민들에게는 필요에 따라서 적용하고 네. 본인에게는 너무나 관용이어서 네. 사실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근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30%는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까? 2층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층은 전 이렇다고 봅니다. 한 24%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국갤럽 조사. 그거는 뭐냐면은 집권은 했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힘을 쓰지 않은 그 모습에 실망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대통령은 당연히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끌어안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국정운영 철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해서 지지를 얻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 이 30%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고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시키면은 지지율이 40% 50% 치솟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 층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30%에서 20% 10%대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저는 그들이 윤 대통령이 힘이 빠졌구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실망이다. 했을 때 10%대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0%는 완전히 그 정상과 상식으로부터 이탈된 그들만의 리그, 완전히 그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그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요. 그 말씀은 결국 30% 지지층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훨씬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법치를 내세우고 공정을 내세우면서 네. 국민들 정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국정 운영을 하고 독단과 독선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검찰 독재라는 것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을 뭉쳐 놓는 것이지 그렇죠. 떨기 위한 예. 오히려 수단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나간다. 다시 얘기해서 그 단단하게 뭉친 그 안티 60%는 이제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지지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이 뭉쳤고 30이 뭉쳤고 이 구조가 지금 돼 있는 것이고요. 그 30%의 그 국민의 젖줄을 대고 있는 이 극우 유튜버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기상천외예요. 이 이태원 참사 발생하고 나서요. 절대 사과하지 말라고 막 선동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문 대통령,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라고 그러면 정치는 깨지고 나라는 진짜 아수라판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 집단의 실체는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런 방향으로 가서 30%를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더욱더 이제 비상식적 강공 노선을 가져가고 네. 그걸 놓치는 순간 지지율이 20%가 아니라 10%대로 떨어질 것이니까 이 이제 수단을 놓칠 수가 없는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게 된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완전히 정권이 눈에 보이게 무너지는 게 보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지율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대통령이 협치를 하는 순간 지지율이 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예. 거네요. 자, 그래서 윤석열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는 천공밖에 없지 않는가. 예. 근데 진짜 천공이 없었다면은 이태원 참사도 사과 안 했을 겁니다. 30% 고정 지지층을 생각하면은 사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사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했던 이유는 천공의 그런 지침 때문에 그렇게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사과를 여러 번 했지만은 그 30% 지지층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뭐 사과한다고 이탈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들 또 그들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요즘 저는 제가 약간 가치관 혼란이 오는 게 네. 비판을 해도 내가 혹시 민주당 편이어서 비판하느냐? 네. 또는 정상적으로 제가 발언을 해도 저거 윤석열 원래 미워하니까 저 놈이 여당과 편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왜 또 쓸데없는 소리에 그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이러면서 예. 세상 사는 게 좀 절망적이다.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지? 최소한 지도자라면 네. 뭔가 좀 헌신하고 예. 또 먼저 좀 희생하고 예. 그리고 또 책임감은 더욱더 좀 강해서 국민들이 이 사람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모든 상식을 파괴해버리고 막 나가니까 네. 정상적인 사람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200일이 지났습니다. 취임하고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놓고는 엊그저께는 또 윤핵관 부부를 또 만났단 말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 빠졌더라고요. 아마 상당히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 반대파 국민들을 애써서라도 끌어안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뻔한데 네. 뭐 총선 때까지 가든 총선 이전에 무슨 사단이 나든 네. 뭐 필피하기 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대통령한테 좀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거나 비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론도 사실 보수 언론조차도 그냥 귀와 눈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처럼 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왜 이렇습니까? 그 참 너무 절망적인데 그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란 존재는 사회의 뭐 목탁과도 같은 존재다, 뭐 공기다. 이거는 정말 우스운 얘기가 됐습니다. 이 언론 자체가 지금 점점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언론 브랜드만으로 해가지고 자립하고 생존할 수 있는 매체가 몇이 없지 않습니까? 뭐 거대 언론사, 메가미디어 정도 외에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 생존을 위해서 결국 자본과
또 정치 권력에 결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 검찰 권력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란 말이죠. 그 권력에 줄을 대고 싶어하는 언론 사주와 또 언론 종사자들의 욕망은 상당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어떤 그 결핍을 채워주는 역할들, 그러니까 정보를 던져준다든지 피의 사실을 그 공표한다든지 이렇게 슬쩍 뒷거래로 혹은 뭐 사주나 그 회사에 또는 그 회사의 대주주 회사의 민원을 또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찰은 아주 중요한 언론사의 파트너가 돼가고 있고요. 또 그 언론사는 또 자본에 또 젖줄을 대고 있고 그 자본은 또 현재 정치 권력하고 유착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아닌 건 아니다. 상식은 상식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언론사 사주가 정치 권력과 또는 뭐 자본의 일종의 예속 또는 뭐 협업 관계, 협력 관계를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할 말은 했는데 최근의 언론의 상황을 보면 그런 할 말조차도 아예 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쌓아놓은 우리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뢰도나 또는 상대에 대한 배려나 관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고 언론도 나서서 이걸 다 깔아먹고 있다, 파괴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수준과 도를 너무 넘어서 있는 것이어서 야, 언론이 정말 이렇게까지 가서는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 대표님은 또 언론계 선배시니까 저보다도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언론계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급여 수준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에 무수히 많은 지각 있는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남은 언론들 뭐 예컨대 이제 일도일사라든지 뭐 중앙 권력 같은 경우 KBS, MBC 외에는 싹 없어지고 8개 일간지 정도 남았던가요? 그 시절에 언론사 기자의 또 종사자의 월급이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권력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이 초기에 그 칼바람, 피바람을 봤으니까요. 근데 90년대 들어서 더 이상 권력이 언론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그 윤택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조금 뭔가 좀 다시 제 역할을 하는가 싶더니 외환위기 이후에 또 생존의 문제가 또 걸리게 되면서 언론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언론은 거의 권력의 하수인 같은 역할을 하고 이 와중에 언론은 점점 자본에게 잠식을 당하고 근데 질식당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경제적 노예가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그 권위주의 권력이 언론 자유를 이렇게 또 목조해 오면서 정말 70년대 그 이전 시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 우리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또는 오마이뉴스 이런 이제 진보 언론들은 그럼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또는 국민에 대한 좀 자각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보수 일변도 또는 극우 일변도로 가고 있는 언론 상황에 진보 언론들은 제 역할을 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은 더욱더 객관적인 사실, 공정 언론에 대한 갈망들이 늘어나면서도 아무런 정보를 또 얻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갖는 이런 진보 언론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할 당시 또 그 전년도에 있었던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진보 언론들이 이 촛불 시민들하고 혼연일체가 됐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니 박근혜 촛불 때에는 아예 거의 뭐 같이 입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서초동 촛불 이후로는
더욱더 이 촛불과 진보 언론은 더 이상 상종을 못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들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정한 촛불 시민들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촛불 시민들은 저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이 말하자면은 타락했다, 변질됐다, 이렇게 또 진보 언론을 바라보고 있고, 양측은 그래서 지금 이 기가 막힌 시대에도 손을 못 잡고 서로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 그래서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지금 표류하고 있어요. 이 시민 편에 서 있던 역사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색깔마저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우리 사회 그 언론들을 장악하고 또 그렇게 조종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거의 그 자석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자력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그쪽에 이제 기울어져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언론이 이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상실하고, 네. 자, 특정 언론은 사주나 또 네. 언론사의 생존을 위해서 네. 권력과 자본의 결탁이 되어버린 상황. 네네. 그나마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진보 언론은 제 역할을 못하니까 네. 더욱더 이제 이렇게 쏠려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언론계 전체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신뢰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유튜브로의 쏠림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언론이 이 언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곳이 유튜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물론 유튜브 자체도 누구나 다 계정을 파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뭐 꼭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공적 책임의식 없이 돈 된다고 해서 뛰어드는 그런 정치 유튜버들도 많거든요. 그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이 진보 언론의 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보면 이제 보수 언론이 비판적 기능을 상실하고 진보 언론은 역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 뜻대로 막 밀고 나가더라도 뭐 누군가 특별하게 비판해주고 견제해주고 또는 좀 국가와 언론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 자체가 조성이 안 되니까 막 달리더라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뉴스타파, 열린공감 TV, 그리고 그 뉴스버스라고 그 인터넷 언론이 계속해서 윤석열과 윤석열 가족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그 좀 이름 있는 메이저 언론들 신문방송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MBC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MBC가 메이저 언론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방송사인데 거기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니까 그때 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안 태운다든지 기자실에서 수출시키라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주 노골적으로 뭐 민영화를 하겠다느니 이런 협박을 하죠. 이거 보면서 이 윤석열은 이 언론과 권력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철학도 장착되지 않은 채 취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었을 때 이 기자들은 입안의 혀였거든요. 뭐 그냥 뭐 기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뭐 선배님, 형님 하면서 민원 넣고, 또 이런 관계가 좋은 기자한테는 쓱쓱 피의 사실을 이렇게 나눠주고 공표하면서 이렇게 보도하게 만들고 또 기자상 타게 만들고 아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거는 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방팔방에서 기자로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대통령실 파견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또 감시하고 또 의문을 제기하고 하면서 이 대통령 생활이 엔조이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그걸 노골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면서 지금 언론 탄압 논란에 스스로 휘말리게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장악했습니까?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장악하는 중이죠. 지금 열심히 장악하는 중이고, 뭐 정말 그 한 80% 이상의 언론은 스스로 스스로 장악당해줬고요. 뭐 그 한번 뭐 저항하거나 혹은 뭐 이견을 제시하고 그런 게 없이 그냥 장악을 당해줬어요.
이런 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참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총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총선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30%만 보고 정치를 하는가 예, 예.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보자고요. 영강남에서만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상 예, 영강남, 영남과 이제 강남. 예. 네. 그리고 또 그 이외의 그 지역들 주로 이제 비도시, 비수도권 예. 여기는 뭐 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또 당선될 만한 곳입니다. 그게 한 100석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합치면. 예. 예. 그 100석으로도 지금 정권 잡았는데. 정권 잡고 뭐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야당 지금 까불고 있으면은 계속 그 이렇게 수사로서 압박하고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100석이 있으나 뭐 그보다 더 많은 의석이 있거나 또 많은 의석이 있으면 자기도 편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30%만 잘 규합해도 다음 총선에서 100석은 얻을 수 있다. 아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300석 중에 100석은 한 30%인데 지금 30% 지지율 유지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영강남에서 몰표가 나올 테니까 별 걱정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자기 검핵관들을 당선되기 좋은 곳에 배치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다음 총선 걱정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전통적으로 당선되기 쉬운 영강남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네. 정말 다음 총선 때 개피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영강남 지역을 제외한 네,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당선 가능성이 없고 네. 영강남 지역에 있는 사람은 네. 다 이제 선수들이 검찰 출신들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피를 본다 이렇게 예, 그렇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거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예. 자기 정치 생명을 더 늘리고 싶으면은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그런데 다 앞장서서 지금 뭐 윤비어천가를 못 불러서 난리지 않습니까? 아니, 뒤에서는 지금 다 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좀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유승민처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예. 유승민처럼. 네, 유승민처럼 해야 뭐 좀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지금 여전히 뭐 먹을 게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또 배현진 같은 경우 지금 송파 지역구잖아요. 송파에 왜 다음에 배현진한테 공천을 주겠습니까? 검핵관들을 주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윤비어천가를 부르면은 그러면 자기는 다음에 공천 받을 것이다라고 배현진 씨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정말 오판 중에 오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국민이다. 뭐 대통령이 그래서 주권자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배현진 씨가. 네. 정말 참 그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뭘 배웠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배현진 의원은 다음에 송파에서 공천 못 받는다. 네, 못 받습니다. 아니 그 알토란 같은 곳을 왜 배현진 줍니까? 배현진이 예. 뭐라고? 아무리 지금 충성맹세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시는 계속 거죠. 윤석열하고 뭐 각을 세울 마음이 없으면은 본인의 고향인 안산에 가서 지금부터 어느 한 지역구 잘 잡아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게 나을 겁니다. 선거 이기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중요하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라면 국민 통합 능력도 필요하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 철학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설득해서 가야 되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근원적으로 없는 사람입니까? 네,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사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겠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남들은 뭐 사람 이름 얘기하고 정당 이름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달라요. 우선 첫 번째로 단 1분이라도 노동자 생활을 했어야 한다. 1분은 너무 작군요. 예, 예. 뭐 한 1년이라도 노동자 생활을 한 사람이어야만 대통령이 예. 될 수 있다. 을의 위치에 있어 본 사람이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합해서 거의 1,000만 가까이 이르거든요. 아니 국민의 5분의 1이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노동 정책에 있어서 항상 재벌 편에 설 수밖에 없고 파업한다 그러면 그냥 몽둥이들 생각만 하고 이게 바로 1년도 노동자 생활 안 해본 사람들의 아주 그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그것도 분명히 그렇고요. 그 사회 공헌을 한 역사가 있는지 그냥 뭐 공직자로서 이런 거 말고 진짜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남을 위해 이타적인 삶을 살아본 이력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는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한 15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낙선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계속 당선되더라도 계속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야 나도 정말 낙선될 수도 있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경각심을 갖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 정치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저는 대통령감을 얘기하는데 어느 것 하나 이 사람은 해당되는 게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은 예. 그 대통령을 찬양하면서 네. 앞장서서 예. 지켜 세우고 본인들은 공천을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을 받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자기가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은 만큼 자기 나름의 어떤 또 계보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줄 서라 그래야 너희들 공천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세력을 키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다음 꿈 또 그 다음 꿈을 또 꾸려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예. 지금 김용민 이사장님 예상으로는 네. 국민의힘 내에서 네. 내년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큰 내부 갈등이나 진통이 생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일사천리로 계속 가서 윤핵관이 내세운 사람이 당권을 장악하고 자기 총선까지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막 달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후자는 아니고요. 예. 당연히 그 내부에도 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기운을 느낀 게 원내대표 선거 때였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 민주당에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죠. 하여튼 민주당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 대선 앞두고 이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던 그 이용호, 전라북도의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 남원 임시인가 그럴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 사람하고 주호영 의원이 붙었는데 정말 몇 표 차이가 뭐 52대 한 40 정도 됐던 예. 걸로 정확하지 않고 그 정도 차이여서 깜짝 놀랐죠. 그렇죠. 아무 존재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박빙승부를 하느냐. 네. 사실상 조호영 원내대표가 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40명 정도는 예. 그 무렵부터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는 연초에 그 어마어마한 또 경제적 그 위기가 닥쳐온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학자들이 또 실물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국면에서 수습할 여지가 없어요. 수습 역량이 없는 것 같아요. 역량이 없고 예. 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60명 가까이가 깔려 죽었는데도 대책이 없었던 사람한테 나라 경제의 그 앞날 이거를 지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봐야 답이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당장 이 대만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그게 개인의 소신일 수도 있고 그 소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게 경제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25%나 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죠. 네. 대통령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전략적 모성을 띌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 그냥 러시아 들이받고 중국 들이받고 그러고 있어요. 대책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미동맹 더 강화되고 있어서 역시 대통령이 할 말 한다 이렇게 또 칭찬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바이든한테 가가지고 무슨 대접을 받았습니까? 당장 인플레 방지법 당시에 한국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치는 보조금 지급 중단 이거 해결했습니까? 말만 한마디 건넸고 미국 갔을 때는 한 48초인가요? 그 인사만 해도 48초 지나갑니다. 예? 이렇게 푸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한미동맹 얘기하고 있고 한미일 동맹 얘기하는데 일본 총리한테도 비웃음 사고 있고 국민에게 제대로 브리핑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미략을 나눈 것 같기도 하고 그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참 너무 암담합니다. 외교 경제 다 꽝인 이 사람이 내년 경제 한파를 어떻게 이걸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이때는 아마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결단을 하겠죠. 내가 이 윤석열이 있으면 공천 받기도 어렵고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은 일종의 어떤 그 다리에 매다는 족쇄나 다름없는 건데 이러고 어떻게 뛸 수 있겠는가 판단한다면은 저는 상반기 중에는 윤석열 씨가 아주 중대한 고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내 분열이나 당내 저항 때문에 네. 일단
큰 고비를 맞을 것이고 위기 상황을 뭐 불가피하게 이제 마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결국 지금까지 국민적 저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58%의 이제 국민은 절대 아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퇴진이나 탄핵으로 가는 동력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그것은 그것대로 네. 존재하는 것이고 예.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상당한 반발이나 갈등 요인들이 생겨서 대통령의 중단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우리 주말마다 이제 촛불 드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는 참 기운 빠지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촛불 집회로 윤석열이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나 또 촛불 집회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여러분 윤석열 타도라는 그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 그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권력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지만은 그 촛불 집회로 윤석열이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예, 물러날 것 같으면 그렇게 무식하게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하지는 않았겠죠. 자 예. 그러면은 당내 이제 갈등 요인이 생겨서 네. 내부에서 상당한 이제 경랑이 있을 것이라는 그렇죠. 것 하나. 그들이 살기 위해서, 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네, 이분이 국민적 지탄이나 비판을 받고도 전혀 바뀌지 않고 실제로 대통령 위에 있는 또 다른 대통령이 김건희다 이런 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실체로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부분도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지도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이건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정말 붕괴냐 생존이냐 그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아마 이 사람의 그 변수가 작용할 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뭐 한 표라도 주고 이 사람한테 권력을 줬습니까? 이 사람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기는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냥 아내로서만 남겠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과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국정 곳곳에 이 자기가 이제 손댔고 또 발을 디딘 흔적을 남기면서 세력을 좀 키워가고 있어요. 이제 지금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지만은 김건희에 의해서 이 국정이 좌지우지된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배후에 만약에 천공이 있음이 또 드러난다면 저는 이게 바로 정권 붕괴의 어떤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뭐 변희재 대표 고문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 그 고유한 생각을 제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제가 항상 인용하는데 이 국가서열 1위는 천공이고 2위가 이 사람이고 3위가 이 사람 팬클럽 회장했던 강신업 변호사다. 예. 그리고 4위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건데 최근에 변희재 고문이 이런 말 하더군요. 순위가 좀 더 내려갔다고.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4위, 5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천공의 어떤 주문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용산 이전부터 시작해서 또 이 이태원 참사 이 희생자에 대한 그런 애도 사과. 이건 도저히 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김용민 이사장의 이런 이제 비판에 대해서 네. 국힘이나 또는 윤핵관 쪽에서는 네. 좌파 정치인들 네. 또는 좌파 진식인들이 의도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하고 있다, 과도하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뭐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다면은 김건희와 관련한 또 이 그 권부 주변의 이런 여러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단 말이죠. 왜냐? 이 국가 권력은 이 사람들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네. 국민이 위임한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무슨 밥을 먹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도 무슨 스케줄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고 또 그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는 자꾸 존경받는 영부인이 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만큼 또 자기가 존경을 못 받고 있다라는 어떤
결핍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된 거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 위조권과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받아야 되고 논문 표절한 거, 그 뭐 만인이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논문 표절인데 그 계속 뭉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지난 일을 왜 계속 들춰내 가지고 결국 공개할 게 없으니까 과거 것만 가지고 공개하느냐 이렇게 이제 네. 하면서 과거의 일을 해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과거의 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왜 다 지나간 일을 또 재론하냐라고 말해야 그 순서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해결한 게 있어요? 뭘 해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실제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비판을 하면 네. 그 비판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물고 늘어지느냐 이렇게 네. 해서 막 뭉개면서 네. 자 똑같이 잘못된 것이다. 네. 자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비판하는 너희도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느냐 네. 이렇게 좀 뭉개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매우 부당한데 네.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해명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과정이 복잡하니까 네.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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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옳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상대가 반박을 할 때 또 재반박을 하기에는 이사장님처럼 논리가 탄탄하게 갖춰져야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예. 김건희 욕을 하는 것이 결국 너 잘못된 거야라고 하는 순간 욕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위축되는 이런 결과를 낳는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청담동 첼리스트 건과 관련해서 예. 저는 그 첼리스트가 경찰 나가가지고 내가 그 했던 말, 애초에 논란의 출발점이 됐던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뭐 첼리스트의 거짓말로 이제 봉합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최초 보도했던 더 탐사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그 뭐 더 탐사에 대해 보도에 대해서도 뭐 제가 뭐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실망스러운 입장을 얘기하긴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잘못됐어요. 의혹 제기를 했으면 본인들이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거를 성실하게 입증할 책무가 공직자들한테 있습니다. 빨리 했으면 그냥 끝난 그럼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건데 예. 계속 질질 끌고 있고 그리고 석연치 않은 그런 흔적들은 계속 남겨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씨나 윤석열 모두 뭐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하게 씻길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야 내 말을 믿어 내 말 믿으라고 왜 내 말 안 믿고 저 사이비 언론 말을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더 큰 비밀을 감추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일종의 이제 그 부정적 의미의 예방 주사로서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된 사건이 되는 거죠. 네. 저게 만약에 네.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 네네. 그 확인이 되면 네.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네. 갖고 있는 논리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그 이제 앞으로도 또 이런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면은 같은 프로세스로 해서 짓밟아 버릴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아주 성실한 해명은 하지 않고 이거는 굉장히 논의 구조가 왜곡되는 것이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권력형 비리나 부조리 또 이런 은폐 이런 것들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프로세스는 잘못됐다. 권력이 정권이 의혹이 제기되면 성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른 자세고 왜냐 그 국민들이 왜 윤석열 이 사람 집단에게 세금을 줍니까? 그 권력을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권력이라면은 그 국민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고 야 우리 말 안 믿어? 너 한번 저 검찰 수사 받아볼래? 그 한번 저기 처벌 당해볼래? 이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 어쨌든 공직자로서 가져야 되는 국민에 대한 예의, 네. 그다음에 자신의 행적에 대한 공개 의무 이런 네. 것들은 국민이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공직자는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비판으로 네. 얘기를 하고 동시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언론도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해서 탄탄하게 취재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또 이런 이제 교훈도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2016년, 2017년에 살아있는 대통령을 몰아낸
국민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어째서 윤석열이가 다시 그 윤석열 같은 이런 독재자가 다시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됐느냐? 탄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저는 탄핵 효과가 뭐냐?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을 먹었습니다. 예. 근데 1년도 안 됐어. 그 이듬해 4월 7일 재보선에서 완패를 당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한민국의 대표 투톱 도시에서 예.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주 완패를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1년 사이에 민심이 급격하게 바뀐 거예요. 대통령을 한번 몰아낸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권력자는 교체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 사람만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이 사변적 수준의 정변 사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지는 뭐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들은 나쁜 정치를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몰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목을 친 나라와 치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극명하다고. 우리는 왕의 목을 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체제가 오래 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체제에 절망하고 안주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새로운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낼 그런 주체적 역량을 이미 마음속에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역동성에 대한 강조라고 네. 이해하면서 예. 오늘 긴 시간 대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김용민 이사장님과 함께 했는데 예. 늘 살아있는 촌철살인의 분석과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마키아벨리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